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64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만드는 간단한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div 태그라든지 h1 태그라든지 이미지 태그처럼 HTM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넣어서 사용을 해보았었는데요. 이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를 만들 때 클래스 또는 함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함수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클래스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컴포넌트라고 했으므로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내부에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리액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둔 react.component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앱이라는 클래스가 react.component라는 클래스와 완전히 같은 클래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react.component를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어서 렌더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eact.component는 생성자로 properties라는 매개 변수를 받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props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어서 컨스트럭터가 시작될 때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 되는데요. 슈퍼를 사용을 해서 부모의 생성자에다가 props를 전달하면서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어서 렌더 메서드 내부에서는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녀석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h1 태그를 입력을 하고 컴포넌트입니다 라는 글자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컴포넌트입니다 라는 글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렌더 메서드라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메서드를 정의를 했는데 이 내부에서 리턴한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이유는 react.component라는 부모 클래스 내부에서 이미 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외에도 react.component에는 굉장히 많은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메서드를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 코드에서 props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props라는 것은 properties, 속성들의 약자입니다. 즉 컴포넌트를 만들 때 지금 화면처럼 속성과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속성과 값들이 저 props라는 녀석으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 지금 화면처럼 앱에다가 속성 A와 속성 B라는 값을 지정을 했다면 콘솔.log를 활용을 해서 생성자에서 props를 출력을 할 때 지금 화면처럼 속성 A와 속성 B라는 것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ct.component의 생성자, 즉 이 슈퍼라는 것을 호출을 할 때 props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부에서 dis.props에다가 props를 할당하는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므로 이 클래스 내부의 다른 메서드 내부에서도 dis.props라는 속성을 활용을 해서 저 props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props. 속성 A라는 것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저 값 A라는 것이 출력될 것이고요. dis.props. 속성 B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값 B라는 것이 출력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구성을 하고 코드를 저장을 해서 실행해 보면 지금 화면처럼 값 A와 값 B라는 것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리액트를 활용을 해서 437페이지에 있는 타이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앱이라는 녀석은 지금 화면과 같이 기본적인 형태로 두도록 하겠고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을 타이머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react.component의 상속을 받는 형태로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앱이라는 녀석에서 저 타이머라는 녀석을 생성을 해서 리턴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앱이라는 녀석을 출력을 하게 되고 이 앱이라는 녀석 내부에서 타이머라는 녀석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 타이머라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출력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타이머라는 녀석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렌더 메서드 내부에서 화면에다가 h1 태그를 활용을 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할 것입니다. 리액트에서는 화면에 변화하는 값을 만들 때 dis.state라는 객체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화면에 변화하는 값을 지정하고 반영할 때 dis.setState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 두 메서드가 처음 보게 되면 패턴 자체가 특이해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변화해야 하는 값은 현재 시간입니다. 따라서 dis.state라는 객체를 만들고 내부에다가 현재 시간이라는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에는 new date를 하고 .toLocale 스트링을 해서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한국어 형식으로 출력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초마다 저 현재 시간을 변경하고 화면에 반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때는 set interval을 사용을 해서 타이머를 걸고 1초마다 함수가 호출되게 합니다. 화면에 값을 지정을 하고 반영할 때는 dis.setState라는 녀석을 활용한다고 했으므로 지금 화면처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도 매개 변수로 객체를 받습니다. dis.state 안에 있는 것 중에 변화시키고 싶은 것을 입력을 하고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현재 시간이라는 스테이트와 관련된 설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렌더를 할 때 dis.state. 현재 시간을 출력하게 코드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현재 시간이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타이머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타이머를 여러 번 활용을 해서 화면에다가 꼽고 화면에서 꺼내고 라는 그런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을 할 때 이 타이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액트는 그러한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메서드를 또 제공을 해주는데요. 컴포넌트가 화면에 추가될 때는 컴포넌트 didMount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제거될 때는 컴포넌트 will unmount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을 해서 타이머를 옮겨주고 화면에 내용이 추가가 될 때 dis.timerId에다가 이 타이머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고 화면에서 제거가 될 때 클리어 인터벌을 활용을 해서 dis.timerId에 저장되어 있는 타이머를 제거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작성된 코드가 바로 책의 437페이지에 나오는 타이머 코드입니다. 사실 라이브러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해 보셨던 적이 없는 분들은 이 코드를 보고서 이 코드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dis.state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야 되지? 왜 변경을 할 때는 setState를 사용을 해야 되지? 왜 컴포넌트가 화면에 추가될 때는 컴포넌트 didMount가 호출되지? 왜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제거될 때는 컴포넌트 will unmount가 호출되지? 이러한 하나하나를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복잡성을 다른 것 뒤에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react.component를 상속받았을 때 화면에 출력할 건 dis.state로 지정한다. 변경할 때는 setState로 변경을 한다. 화면에 컴포넌트가 추가될 때는 컴포넌트 didMount를 사용을 한다. 화면에서 무언가가 제거될 때 컴포넌트 will unmount를 사용을 한다처럼 그냥 이걸 신이 정해놓은 규칙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세부적인 구현은 react.component 뒤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걸 볼 필요도 없이 이 react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를 살펴보며 그 내용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의 438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이벤트 연결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연결하는 내용도 굉장히 고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한번 외우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전에 만들었던 앱이라는 컴포넌트 내부에 h1 태그를 배치를 하고 이 h1 태그를 클릭을 할 때마다 이 내부에 있는 숫자를 1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트의 이벤트를 연결하는 코드가 처음 보면 당황스러운데요. 저도 왜 이걸 이따위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핸들러를 메서드로 만들어줍니다. 이벤트 핸들러이므로 매개 변수로 이벤트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만든 이벤트 핸들러의 약간 특이한 처리를 컨스트럭터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this.eventhandler this.eventhandler.bindThis라는 코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그냥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걸 써줘야 하는지는 이후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h1 태그 내부에다가 연결하고 싶은 이벤트 이름 this.eventhandler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숫자를 증가시킨다고 했으므로 onClick이라는 이벤트로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벤트를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부에 있는 값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this.state라는 녀석에다가 이 숫자를 지정해야 할 텐데요. this.state. 숫자 번 클릭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만들고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this.state를 숫자는 0이다 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릭을 할 때마다 저 값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this.setState에다가 숫자를 this.state. 숫자에다가 1을 증가시킨 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을 하고요. h1 태그를 클릭할 때마다 몇 번 클릭했는지 화면에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사용을 할 때는 오늘 강의에서 설명했던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형태와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하는 형태를 아예 외워주셔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코드에서 대체 이 this.eventhandler this.eventhandler.bindThis라는 코드를 왜 사용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한 것은 h1 태그입니다. 따라서 이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서 this를 사용을 하게 되면 h1 태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h1 태그에는 this.setState라는 메서드 자체가 없죠. 이 this.setState라는 메서드는 이 앱 객체, 즉 react.component를 상속받는 객체에 들어있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생성자에서 강제적으로 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메서드에 this를 앱으로 설정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것이 이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의 441페이지 또는 4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코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리액트를 그냥 맛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인드 방법들은 따로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상속이라는 문법을 배우게 되면 저 상속이라는 걸 대체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게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이 코드가 뭐 대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약간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리액트를 딱 두 강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액트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책 분량 정도의 리액트 기본서와 함께 리액트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패턴을 다루는 플럭스 패턴에 대한 책을 또 한 권 읽으셔서 한 1000페이지 정도를 더 공부하셔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이 클래스와 상속이라는 문법이 대충 저런 형태로 사용되는구나 라고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10-2절을 보시게 되면 리액트와 데이터라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책의 452페이지를 보게 되면 리액트 기본만으로 컴포넌트끼리 커뮤니케이션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플럭스 패턴을 활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쉽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다고 느끼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끝나면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음 단계로는 두 가지 길을 같이 걷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서버 프로그래밍을 맛보기 위해서 Node.js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리액트라든지 뷰라든지 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단계로 나아가시면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길을 나아가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전체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